전환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 관련해서 내야 될 정책이나 그 다음에 위원장만이 아니라 청년위원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정치참여 TF에서 좀 준비했던 청년 관련된 정책,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고용이나 노동 쪽에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는 주거 또는 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연속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책은 아마 다음 주쯤이면 저희가 좀 정리된 형태로 보도자료나 언론에 이제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좀 수렴한 다음에 언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위원 교육팀장 이대원 교육팀장님께서 먼저 그간 이제 청년위원 정치참여 TF에서 준비해왔던 청년유니언의 총선 정책, 고용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먼저 발제를 드릴 거고요, PPT로.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의견들이나 뭐 이런 정책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해서 청년유니언 이제 총선에 대응할 때 주요한 청년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원 교육팀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사람들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격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이제 오늘 이제 조합원분들이라는 게 만나서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정당을 떠나서 정책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책 진출하는 목적이 뭐냐? 뭐 겉으로는 이제 청년들의 어떤 삶을 좀 낮게 만들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게 만들 거냐. 그런 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동안 해왔는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언론이나 또 트위터나 또 저희 카페에서 보셨겠지만 주로 김용경 위원장이 뭐 민주통합당으로 나갈 거냐 말 거냐 주로 요 얘기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정책이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와중에 또 아시다시피 요즘은 또 청년 정책의 홍수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민주당이 청년 정책 원화식을 발표했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첫째는 300인 이상, 우리가 300인 이상이라고는 대기업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300인 이상이 대기업인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분상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있어서 3%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그건 우리가 하는 청년 고용할당제를 하겠다. 이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매년 약 10만 호씩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매년마다 5,000호 정도는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임대하겠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 2년 동안 있으면서 등록금을 벌 수 있도록 뭐 사병들의 월급을 올리겠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심지어 뭐 한나라당도 뭐 사병들 월급 4배 올린다 하고, 또 뭐 예전에 지키지 않았지만 바깥 등록금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죠. 일부 분들은 청년 고용할당제 이야기하면서 뭐 정당을 언급할 때 한나라당도 청년 고용할당제를 얘기하고 민주당도 하고 다 하는데 청년 고용할당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김영경 위원장이 한나라당을 추멸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기존의 각 정당들이나 이런 데들에서 제기하거나 현재 발표된 청년 정책이라는 게 뭐 그 자체로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청년들의 상황이 되게 암울하고 암담하니까 그런 정책을 낸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작년 지방선거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폭락적으로 높아졌고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정치권이 판단했으니까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갖가지 청년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청년들이 왜 암담하고 암울한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청년 정책은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애들이 취직을 못하니까 강제로라도 취직을 좀 시켜야 되겠다. 애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임대주택에서 몇 개는 빼서 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바꾸면.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건 앞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저기 교육정책, 주거정책, 뭐 문화정책, 고용정책 등등 있는데 일단은 청년들이 노력 상황을 좀 명확히 좀 이해하자. 이해하고 그거에 바탕으로 한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을 때 가능한 정책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개 살펴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 됐어요. 좀 이거 잘 못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명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는데 저는 오늘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청년이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고 그래서 한 10% 가까이 되고 실질 실업률을 따지면 20%에 육박한다. 근데 또 정부는 이것이 다 고학력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고 이 인간들이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이걸 그들 표현으로 미스매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황 연구를 잘해야 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터 바로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 뭐 이걸 한다.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잖아요. 저 오늘 실업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 청년 실업률 매우 심각하다. 뭐 이템에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지점을 공격을 해야 청년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걸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봐야 되겠다. 노동시장은 뭐 말 자체가 별게 아니에요. 노동과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하는 거니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유럽과 이런 데서 유행했던 노동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짝했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가 2000년이 넘어서부터 다시 또 이 노동시장의 이중화, 1차 시장과 2차 시장, 이거 뭔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또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각되고. 요즘은 더더욱 과연 1차 시장은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면 1차 시장은 대기업과 또는 잘 나가는 중견기업,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상대적으로 적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렵사리 이런 데 취직을 해서 45세에서 50세. 크게 잡아서 55세쯤 되면 대부분 명예퇴직의 압력을 받습니다. 명예퇴직을 압력받는 이유는 정리해고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에 뭐가 있냐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해고할지를 명확한 선별 기준을 다 제시해야지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좀 얹혀주거나 몇 년치 임금을 더 땡겨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명예퇴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어느 뉴스를 보면 올해 작년보다 뭐 신규 취업 늘었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45세에서 50세를 많이 명차시키기 때문에 신규 고용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돈을 빼서 아래도 개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1차 노동시장. 근데 여기는 전체 100명의 청년이, 아니 우리나라 100명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1차 노동시장에 고용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잡아봤자 10%. 이걸 만약에 대기업이나 재벌만 한정하면 한 6% 채 되지 않습니다. 재벌만 한정하면. 넓게 잡으면 10% 됩니다. 다 넘기면 한 2차 시장이 있겠죠. 2차 시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소기업이에요. 이명박 아저씨가 맨날 청년제 안 한다고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영상 자영업. 여기에 20, 30대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항시적인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죠. 왜냐면 언제 잘릴지 몰라요. 회사 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8시간 조일 근무만 딱 일주일 40시간만 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졸 딱 갓 취직한 사람, 즉 구로디지타단지나 가산디지타단지에 딱 취직하면 기본급 100만원.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 최저임금 4,320원이면 주 5일 근무하면 90만 2,880원이에요. 거기다가 10만원 더 높은 100만원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4대 보험 떼고 나면 한 91만원 정도 받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40시간, 50시간 장시간 노동을 있는 거죠. 반대로 1차 노동시간도 명태 압박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회사 다닐 때 일을 더 많이 해서 한 푼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회사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좀 영세하고 임금과 이게 매우 낮은 열악한 거기서도 장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학자들은 쌍분 구조라고 한다는데 양쪽에 다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OECD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1년 연중 근로시간이 1등이죠. 여러분 혹시 상세히 보십시오. 그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평균 1년 노동시간이 몇 시간쯤 될 것 같습니까? 찍으세요. 몇 시간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막 1700시간. 맞아요. 1700시간이 됩니다. 1700시간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평균 근로시간이 한 2235시간쯤 돼요. 한 500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500시간 정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도 일을 많이 하고 저기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 500시간 이상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게 현실이니까 저희 한 90% 갖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자고요. 한 구직자에 더 칩시다. 한 구직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 한 구직자가 잠깐. 얘 2차에서 1차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몇 년 좀 영세한 기업에서 노력해서 돈을 좀 모으면 좀 경력을 쌓고 이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매우 비좁은 문이다. 여기 바깥에서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러고 가고 있는데 들어갔다 이렇게 가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다음 한 구직자가 있어요. 이거 저 고졸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취직 대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구직자랑 놓고 보자고요. 이 구직자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다음 넘어가면 이 구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포기 있게 얘기하거나 능력이 없고 고졸이니까 고졸을 무시하는 거 아닌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가든가 아니면 실업 사태를 계속 반복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넘어가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대기업 사장이면 이런 규제를 뽑을 리 없다는 겁니다. 나이 많고 기술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뽑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직자는 분명히 저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재밌는 건 이 구직자가 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되고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일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면 아까 말한 대로 기본급이 100만 원인데 4대보험 들었다고 치면 한 달에 40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를 근로기준법 상에 약 48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40시간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이 한 135만 원씩 돼요. 135만 원. 이게 가산과 구로의 20대 중반, 30대 초반 내 평범한 그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에요. 거기서 몇 년 단위로 대리 승급하면 한 150만 원쯤 받겠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학자금이 있다면 학자금 갚을 거고 서울에서 하수나 자취하고 있다면 돈을 내야 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2차 노동시험 잘 안 가고 스스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계속 보려고 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진입 자체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되지 않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니까 저런 사람들은 청년 실업률이 잡히지조차도 않고 있죠. 근데 저런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늘고 있다. 안타깝다. 다음 넘어가면 다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안에서 청년 고용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대로 300인 이상 대기업이 3%를 매년 신규 고용하도록 청년 고용한다고 쓰겠다고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떡할 겁니까?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벨기에 경우에는 안 지키면 하루당 72유로, 우리로 따지면 그 당시 한 12만 원쯤 된다는데 했대요. 그 돈 많은 대기업이 더 내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가질 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때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만들면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3%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거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던졌다. 그건 한 달만 할 수 있을 거예요. 2.5%겠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던진 거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대기업들은 시기처럼 안 하고 외주업이나 간접고용 하잖아요. 하청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임금을 매우 낮추고 있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다 알죠.
2차 시장에 왜 저렇게 영세하고 최저임금도 못 주거나 왜 월급 적게만 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다 얘기하듯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격 후려치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이거 다는 알겠지만 중요한 요목이 있다는 거죠. 있다. 이거 흔히 뭐냐면 이명박 아저씨가 뭐랬냐면 우리가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이 돈을 졸라 많이 벌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서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서가지고 밑에도 다 잘 살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가 내년마다 최고치의 경상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1차 계열사는 그 절반의 이윤이고 2차 계열사는 1, 2%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차 계열사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150, 130 받다가 200만 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다 자발적으로 강제근로 하고 있다. 장차 그거 다음 보면 마치 2차 노동시장에서도 다음 보시면 갈수록 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있다. 여기는 돈을 명태 받아도 어쨌든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기는 계속 임금이 정체 상태죠. 여기가 10% 오를 때 저기는 2% 오르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외주와 가족보험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무한수단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비정규직 들어가면 또 파견 근로자 들어가면 정책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구조들을 알고 있고 역시 아까 말한 저임금이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비경한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많이 강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인데 우린 그러면 어디를 공격해야 돈이 나올 것이고 어디를 공격해야 일자리가 나올 것이고 어디를 수선하고 어디를 보완해야 한 달에 130만원짜리 일자리가 적어도 200만원, 170만원 정도의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청년 고용 정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니까 그냥 회계적으로 어디 뭐 일자리 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다음 넘어가면 이런 거니까 제가 첫 번째로 이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맨날 얘기하는 낙수 효과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대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신규 채용도 안 하고 가격 후려 땡기기만 하고 중소기업 돈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자본 탱크라고 생각했어요. 자본 탱크. 자본 탱크에 구멍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본 탱크에. 단순히 대기업한테 니네 일자리 좀 더 많이 만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그들의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본 탱크에 있는 돈이 슬슬슬 새어나올 수 있게 우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막 구멍을 막 뚫어내야 돼요. 물이 많은가 보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뭐가 있는지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돈폭탄을 던져야 돼요. 저기는 닥치고 돈폭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맨날 나오는 대로 열악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저기는 청년층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고령층이 있고 40대 중반의 여성,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런 엄마들이 엄청나게 저기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 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청년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단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에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임금을 120, 130만 원 줄 수 없다면 일단 저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돈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던져야 된다. 사회보장제도 감면시켜주고 뭐 굳이 촉진수당 주고 뭐 주고 육아수당 주고 뭐 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저기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로 못 온다 하더라도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기는 뭐 많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저분들이 살 수 있게 해놓고 나서 고용정책도 뭐가 나오는 거지. 일단 뭐 맨날 말로만 중소기업 중심에 내수 중심에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돈폭탄 던져야 된다. 박근혜 예산이라고 했던 취업 희망 패키지 1529억, 1539억 이건 취업 촉진 수당이에요. 이거 그동안 진보단체와 수많은 단체가 그렇게 얘기했던 실업 부정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1529억으로 일단 시범사업하고 이후에 5천억, 7천억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박근혜도 하는데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정권을 잡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써야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다들 막 던지고 있는데 우리 저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거 우리 막 던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취약계층들에게는 개통 지원하자.
더 지원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러하게 되고 나면, 재벌들의 자본 찾기에 구멍을 뚫고, 열악하고 취업 애로계층, 그 다음에 열악한 근로계층에게 돈 폭탄을 막 집어던지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청년유니언이 고용정치가 쓰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보면, 전 그것을 사회적 근로기준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은 청년유니언이 뭐 카페 전문점 주휴수당 안 주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 주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장시간 근로하는 거,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 7시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장으로 35시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아자동차의 한 친구가 내사한테 빠지지 않습니까? 장시간 근로.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다.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대기업들 최저임금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정도의 근로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면 노동자 한 명이 이 정도면 그래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사회적 근로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사회적 근로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대기업을 구멍을 뚫어서 돈을 나오게 만들고, 허우적거리는 열악한 허우적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돈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입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든 뭐라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거를 사회적 근로기준법을 구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용에서 청적 기준은 사회적 근로기준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런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정책을 몇 가지만, 그럼 이렇게 되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라는 판단을 좀 해봤는데, 넘어가면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 고용활동제를 얘기합니다. 다 그렇죠. 이제는 뭐 청년 정책만 얘기하면 다 청년 고용활동제예요. 자, 그래서 해봤어요. 청년은 정말 괜찮은 정책입니까? 정말 괜찮은 정책입니까? 저거는 벨기에 1999년 다르다는 형제가 찍은 로제타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이 제가 굳이 많고 많은 장면 중에 이 장면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와플로 만드는 조그마한 그런 차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가게인데, 여기는 한 청년이 일하고 있었어요. 둘이 좀 뭐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사장 몰래 그 사장 몰래 와플 만들어 파는 걸 꽂지는 거예요. 그 사장이 그 남자를 해고시키고 이 여자를, 주인공인 로제타를 거기에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만드는데 매일매일 그 남자한테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집도 변변치 않은 거기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번뇌 속에서 죽음을 결심합니다, 로제타가. 그래서 마지막 날 엄마가 이미 또 술 먹고 뻗어 있는데, 거기에 집에 들어가서 가스통을 딱 열죠. 이렇게 가스를 열어서 가스 중독으로 죽으려고. 근데 가스 열기 직전에 배고파서 집에 있는 게 계란 하나 있어서 계란을 삶아서 계란을 먹고 가스통을 열고 자기 침대에 누워요, 죽으려고. 근데 암만 재봐도 안 죽네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가스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서 가스통 다시 사가지고 오다가 눈물을 질질 하다가 끝나요. 그런 영화, 이 영화가 벨기에에 준 충격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1999년. 그래서 2000년부터 소위 말하는 로제타 플랜, 우려받던 청년 고용활동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50인 이상의 기업에게 3%의 청년 고용활동제를 시켰어요. 안 하면 한 명당 하루 72유로, 우리 아까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일 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어서 뭐 많은 나라의 뭐 모험사나 분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벨기에에서 실제 이것 때문에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 고용활동제 로제타 플랜을 통해서 취직한 대부분의 벨기에 청년들은 대부분 고졸의 저임금의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취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80%가 대부분 대학 가는 상황에서 저거는 아이디어를 빌릴 수 있대. 무조건 무슨 몇 프로 할당하자,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돈이 되게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청년 고용활동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던지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정책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괜찮은 정책이라면, 일려면 우리가 재해석하고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청년 고용활동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청년 고용활동제가 돼야 된다는 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뭐냐면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뭡니까? 대기업의 탱크를 뚫어버리자. 구멍을 뚫자.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자들에게는
더 폭탄을 뿌리자. 이게 큰 우리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어떻게 청년 고용활동제를 재설계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면 그래서 이겁니다. 재설계하자면 그래요. 청년 고용활동제를 재설계하는데 아까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500세 이상 더 근로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다. 일단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이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고용노동부 체크 장관이 무슨 피해를 받았는지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것. 심지어는 휴일 근로조차도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따지면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전체 인원에 이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연장근 다 포함해서 해도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고용의 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재밌는 건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시간 동안만 임시 대체 인력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항시적인 인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있는 노동시간 줄여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있는 시간만 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10에서 15%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청년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아까 말한 2차 노동시장에서 1차로 넘어가는 건 바깥에서 1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1차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숨통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의 비정규직이 2개 또는 3개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거죠. 분명히 대기업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무엇을 할 겁니까? 경력직을 선호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육을 듣다고 안 시켜도 되는 사람을 취직시킬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청년 고용활동제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청년 고용활동제를 붙여야 된다. 근로시간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청년 고용활동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반드시 몇 프로 이상은 청년을 고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처벌하겠다. 그렇게 붙여야 실제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을 주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법에 준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에게 주라는 거예요. 대기업에게. 니네 일자리 못 만드는데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청년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자리를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여기 공무원이거나 또 공공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일하는 모든 제품들을 다 공공조달의 방식으로 받고 있어요. 공공조달 방식은 할인이라는 게 없어요. 원가를 다 받고 사야 돼요. 인터넷 바나나 이런 데서는 노트북이나 패스할 때 10% 20% 할인해 주죠. 공공조달은 원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 서술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년 전체에 공공조달 수요가 104조 원인데 단순히 부품과 컴퓨터 이런 등등만 따져도 약 16조예요. 10조 8천. 올해 하는 올해 2012년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삼성, LG, SK 이런 데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데 있어서 조달 업무에 응시하거나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가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다가 청년 고용활동제를 붙이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조달을 하려면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정 정도 청년을 고용하고 나서 그러면 공공조달을 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소수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가? 중소기업이 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한테. 중소기업 판로를 열어주는 거 좋겠다, 지금.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 말고 아이디어는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들에게 청년 취업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게 이 사회의 분위기도 맞고,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매우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예시를 든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현재 고용시장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럴 때 그들이 실제로 그나마 상대적인 제일 좋은 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떤 정치집단이나 어떤 집단이 청년 고용활동제를 얘기하는 게 실제 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는 주장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넘어가면 이겁니다. 또 하나 대기업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넣은 거예요.
여기 예전에 이제 청년유년에서 카페변에 고소하고 카페변 사장이랑 이름을 사회적 교섭을 했던 그 사진이에요. 사진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인정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구조는 10명의 청년이 취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아까 말한 10%가 대기업에 간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연봉 3, 4천 되는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7명 정도는 중소기업에 한 150 받으면서 살고 있고 2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2명 정도는. 그런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이 한 명, 대기업에 있는 이 한 명,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일정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2차 시장에 있는 7명이 근로기준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뚫어줘가지고 자본이 흐르게 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질 좋은 일자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무리 돈폭탄을 뿌려대도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존재한다. 향후에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계속 늘지 않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 프리터처럼 저런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점에서 파트타임 일하는 게 나의 직업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곧 올 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구직자가 이렇게 일하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30만 원 맞으면서. 그게 나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직업. 부부가 그렇게 130만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이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 파트타임 일하면 한 달에 뭐 50, 60만 원 받잖아요.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계와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저임금 올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줘가지고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 사회 보장에 여러 가지 사회 안정감을 해서 그들에게 사회 임금과 실제 근로임금을 합치면 적어도 한 150 정도 되게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나고대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하는데 이런 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최저임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많은 편의점은 패밀리마트예요. 패밀리마트 제일 많아요. 지금 한 6천 개쯤 있대요, 전국에. 한 6천 개. 올해 한 2천 개를 더 만들 예정이랍니다. 6천 개 정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직영점 빼고 가맹점, 카페면이든 뭐 어디든 좋아요. 그런 수많은 프랜차이즈점은 다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들이 가맹점주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20%에서 25%의 수수료를 맞아 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저는 효과적으로 공격하자. 실제로 중소 영세한 업자들도 살려주고, 진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도 올려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아니, 학생들한테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과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일하는 청년들에게 돈 더 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 무슨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 대기업이 가져오는 수수료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공격하자. 그거 기업 집단법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기업 집단법을 만들면 가능해요. 실제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그 본사가 운영하는 근로기준과 노무관리와 하청이 자기 계열사에 있는 노무관리에서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 돼요. 실제로. 여기와 여기 동일하게 하자. 그래서 똑같이 근로감독하고 똑같이 노무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당을 주면 똑같이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마진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체를 관리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진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학생 더 줄 수 있도록. 이런다고 최저임금이 바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내 올해 4,580원인데 강하게 해서 5,000원, 5,500원 주도록 합시다. 실제로. 이 돈을 벌어야 이 사람들이 돈 더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뜯어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 수혜가 청년들에게 가려면 우리는 어디를 공격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어디를 공격해야 됩니까? 맨날 정부가 책임져라 라고만 해서 되지 않을까. 물론 책임질 게 있어요.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만드는 일자리들, 대부분 후진 일자리, 단기간 일자리, 전금의 일자리, 10개월짜리 일자리 이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정권을 바꾸면 그 일자리부터 바꿔내야 돼요. 그거는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권을 바꾸고 다수당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그것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계속 대격을 흔들고 공격하니까 불완전하지만 결국은 이 공유제도 합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의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거 중소기업 적합 선종을 더 늘려가고 대기업 진입 못하게 만들어요.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의 딸내미가 빵집 열고 일어나니까 줄줄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등등이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정치 계속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분을 계속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흘러나온다. 그럴 때 이유 생기고 청년일치가 생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혹여나 이 책을 제가 왔을 때 앞에 있는 저 말하는 인간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 모든 경제의 핵심은 미국에서 온 신자유주의 정책이 핵심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구나. 저 신자유주의 그게 폐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 얘기할 때 신자유주의를 없애버리자. 이런 뭐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정책이 뭡니까? 이런 정책이 노동 유연화하고 그다음에 재벌의 이윤이 계속 집중되는 그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럼 깨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면 또 하나. 이제는 이게 바로 지금까지가 이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돈폭탄 던지자. 돈폭탄 던지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아봤다는 분 계세요? 실업급여를 받아봤다.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실업자 되기보다 더 어려운 게 실업급여를 받는 거예요. 실업자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실업자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 돼요. 언제라도 나중에 취직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나는 구직행위를 해야지만 실업자로 등재돼요. 아니면 구직 단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취업수당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돼요. 180일. 그리고 회사의 이후에서 내가 퇴직을 당해야 돼요. 잘려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 보세요. 아까 2차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계시면 이럴걸요? 취업 좀 했다가 1, 2개월 일하다가 바로 실업 상태에 빠졌다가 1, 2개월 놀다가 엄마 눈치 보이고 아빠 눈치 보여서 또다시 잠깐 일했다가 실업했다가 애를 모르겠다 더럽다 그래서 아예 구직을 더 이상 단념하고 엄마한테는 공무원을 보겠다 또는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인구로 돌아가는 악의 수단에 우리 계속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악의로 빠져 있어요. 저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매우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단기간 취직하고 또 장시간 실업하고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180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는 게 실업급여 좀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돈폭탄 이런 사람들이 돈폭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데다가 돈을 쓰라고 세금 걷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필요하면 돈을 더 걷고 증세 논란 왜 나와요? 이런 거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복지하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지 뭐가 복지겠어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주고 180만 안 돼도 90만 돼도 주고 하자. 정부는 이래요. 고용보험 기금이 이러면 재정적사는 심할 것이다.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손실보험이 있죠. 일단 우리는 저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업장이 뭘까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 벌어져요. 보통은 10인 미만, 2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이 저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일단 10인 미만, 20인 미만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사업장부터 3개월만 해도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무조건 수당 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자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좀 다 할 수 없으면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 해보자는 게 박근혜잖아요. 일단 줘보자. 취업촉진 수당 준다고 해서 1520억 준다고 해서 그거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자는 거잖아요. 통과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가 어려워요? 우리 해보자는데 일단 해보자. 돈 한번 던져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다. 넘어가면 그래서 이거다. 박근혜 저거 하고 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각 정치권에서는 이게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대기업을 공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되지만 열악한 근로계층과 취업, 실업, 비경화를 반복하고 있는 이 앞선에 있는 이런 계층에게 돈폭탄 던지자고 하는 건 한나라에도 제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한나라에서는 모두 다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 던져야 돼요.
근데 무조건 돈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돈 더 만들려면 계획 뜯어내자는 거예요. 아까 말 그런 방법으로 뜯어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 실제로.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제가 봤을 때. 다음 넘어가고 이거죠. 이게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그렇게 돈만 퍼주면 얘네들이 일 안 하고 그 돈만 받으려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죠. 오늘 민주당이 냈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취업 촉진 수당을 박근혜 아줌마는 30에서 50만 원 사이로 주자고 했는데 민주당 뭐라고 했냐면 취업 촉진 수당을 최저임금의 80% 주자고 했어요. 근데 4,580원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최저임금이 80%면 80만 원도 주자는 얘기거든요. 80만 원? 그럼 저거 일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90강이만 열심히 하면 되죠. 80만 원 받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80만 원 못 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하자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정책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심지어 뭡니까? 사병도 월급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뭐가 도대체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정책은 없어 보여요. 다 가능해 보여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돈폭탄 던지는 건 지지할 수 있다. 근데 정부는 맨날 되게 돈만 던지니까 90일 동안 안 하고 그래서 안 벗어난다. 그러니까 취업성공 패키지 하고 있다. 내일 배움 카드제 다 국비 지원하겠다. 이거 글로벌 취업 지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예산 1129억이었죠? 이 취업성공 패키지가 한 3, 4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3, 4천억. 네? 3, 4천억. 글로벌 취업만 해도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취업을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청년위원 조합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들었다고 아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럼 이거 취직도 안 되고 뭐 했습니까? 이거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학원. 다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 다 민간 기관이에요. 네일아트, 뭐 헤어, IT, 뭐 별의별이 다 있어요. 그 업체들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 살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IT 회사와 네일아트 회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10명이 등록했는데 12명 등록했다고 해서 돈 더 받고 아이들한테는 너희 20만씩 깎고 쓰니까 말하지 마.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비일비재한 일. 이렇게 민간기구 배불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맨날 저희가 욕하니까 좀 더 엄격히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80% 하던 걸 50%를 하겠다. 진짜 배우려 좀 가게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거 배우려고 했는데 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 있다. 저는 또한 더 문제는 여기에 모든 것은 취업률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취업률. 여러분 나중에 정부 정책 보면 이 정책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핵심 성과 지표는 취업률이에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몇 명을 취직시켰는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몇 명을 취직시켰는가. 그 취직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만뒀든 한 달만 다녔든 3개월만 다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취직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말하대로 A라는 학원에 다녔는데 B라는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취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그럼 취업을 시키면 또 성공성을 주니까. 근데 그대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먹어봤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왜 6개월일까요? 왜 6개월일까요? 왜 6개월 제가 잡았을까요? 그게 고용보험이잖아요. 아까 말한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6개월이나 고용을 유지하고 사람이 몇 명이나 봤더니 전체 100명이 취직했다고 그러면 20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명은 또다시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정부 하고 있는 정책 전면 한번 손봐야 된다.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손보는 게 필요하다. 넘어가면 이거죠. 아까 말한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주제 중요하다. 또 하나 더. 여기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취직되고 나면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다. 관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조합원이 네일아트 학원을 다녔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뒀어요. 그 학원 비리가 있었어요. 찔렀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교육계에서 제외됐대요. 실제로 취직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파보니까 현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담 인력은 전국 2,0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2만 명 정도의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담 인력도 파스타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누가 상담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질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거, 저런 국비 중에 저런 취업 상담사 있잖아요, 상담사. 직접 해주 2만 명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고용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고용을 저서 만들어내고 저 고용이 청년들의 취직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영역에서 또는 취업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민간기관을 배부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보면 이거죠. 아까 방금 말한 데는 방금은 동폭탄을 집어던지고 현재 정부가 쓰는 정책을 리뉴얼하자 한번 싹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더 있는데 이것만 우선 일단 얘기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 근로기준을 아까 이런 걸 다 만든 게 사회적 근로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근로기준의 핵심의 지표가 뭐냐? 청년들이 실제로 나의 고용과 나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곳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로자위원 9명 중에 한국노총이 5명을 선정하고 민주노총이 4명 선정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는 그 노총을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 두 노총이 전체 임금 근로자를 9% 포괄하고 있습니다. 9%.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00명이면 그중에 민주노총 한노총 포함해서 가입된 조합원은 9명밖에 안 돼요. 9명. 91명은 노동조합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91명. 그런데 근로자위원회는 그 두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저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욕하더라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당수의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자기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청년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9명 일자리 중에 하나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운용기구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운영기구 관리공단이든 우리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돈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니까. 이렇게 누가 들어가게 있어요? 고용도 한번 들어가야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번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그분들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 자리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자리 하나 우리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리. 이거 최저임금 바꾸자는 거예요. 최저임금법 바꾸자는 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맨날 뭐 얼마 주라 이런 거 말고 지역 들어가서 우리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싸우고 논의하자 이런 겁니다.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연기금. 연기금 중은 매우 많아요. 대표가 국민연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라는 통장 안에 우리가 국민연금 4대 보험에 국민연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났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거의 끝났는데 우리 국민연금 다 내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통장에 지금 들어있는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얼마쯤 들어있을 것 같아요? 힌트는 이 연기금은 단일 기금으로는 세계 5위예요. 5위. 규모가. 얼마쯤 들어있을까요? 그 국민연금 통장에. 327조. 다 다른데 320조, 350조 사이에 있다고 해요. 보통. 한 330, 340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보통. 하는데 그 중에 약 한 7, 80조 정도가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가. 근데 그 한 7, 80조 정도가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삼성, SK, LG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한 25에서 26조쯤 돼요. 됐다는 거예요. 재벌 사실은 우리나라 잘 아는 은행, 다 계좌 갖고 있는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르겠다. 그 3대 빅3 은행의 최대 주주가 다 국민연금이에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 삼성전자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1대 주주는 이건희의 일가족 7%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6%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5% 이상이라고 하는 건 5% 이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기준이사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임시주주총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의정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문제제기해야죠. 청년 고용 문제제기해야죠. 필요하지 않죠. 왜 국민연금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고 있는 거라는 실제로. 그러한 각종 연기금에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명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연기금들은 지금 60대 노인들은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에 그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인연금 같은 준다고 하잖아요. 몇 프로 준다고, 한나라니 어떻게 저쪽. 이미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심각한 재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떠받쳐야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고용이 안 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1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임금 더 받으려고. 어떻게 국민연금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 지속되려면 청년층이 고용되어야 돼요. 청년층이 임금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국민연금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이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그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내부 있는 당사자들이 들어갔으면 해야 되겠다. 미국 시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정리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크게 세 가지죠. 저희는 이거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런 걸 주실 거라고 판단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것만이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큰 방향이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을 찔러서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만 대기업을 찌르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돈이 나오고 일자리가 나올 거다. 제가 봤을 때 찔러야 된다. 효과적으로 공격하자. 그 다음에 이미 사각지 있는 사람들에게 돈폭탄을 던지자. 그런 겁니다. 돈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정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청년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맞아.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주거정책이든 이런 고용정책을 얘기할 때 야, 청년 주거만 심각하냐? 청년 고용만 심각하냐? 노인들 얼마나 심각하냐? 독거노인들 죽어도 모른다.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40대, 애 키우는 엄마들, 영산 기업에 들어가서 한 10시간씩 일하지만 100만원치 못 받고 너무 많다. 니네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정책을 얘기할 때 청년만을 정책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10인 미만, 20인 미만 고용보험 쏘자 했잖아요. 거기 청년만 들어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도 들어있고 40대 중년에 여성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게 있냐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다. 주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만에 25세, 35세만 줘라.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세금 같은 거 가져온다고 좀 판단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주거정책은 전부 다 정부가 내세우는 거, 한나라당 민주당이 제시하는 건 다 대학생 주거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생 중에 그냥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엄마랑 비슷하지. 대부분 문제가 되는 청년 주거는 20대 후반 35세까지의 청년이 실제 주거 문제가 걸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들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이들이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주거정책은 거기를 타겟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는 주거정책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공격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 지점을 명확하고 예리하게 던지고 그 혜택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지만 열악한 관계인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되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청년이면 저는 그게 청년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청년만을 정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편의점에 60대 할아버지 할머니 일할 때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청년 정책을 우리가 좀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가 갈등에 세대가 연대를 하고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냐. 다음 화면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날 것 같은데 거의. 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2월 18일이 이제 우리 1기 이제 청년연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 2010년 3월 13일 날 했는데 전화를 좀 많이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우리 정책의 큰 방향은 사회적 근로기준권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청년연이 지난 2, 3년간 해왔던 일들은 크게 보면 주성도 건드리고 피자 배달도 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부당한 무언가를 대결하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권력과 싸우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그게 싸우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청년들의 힘을 모아서. 근데 그게 단순히 골렛을 쓰러뜨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골렛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골렛을 한 방 팍 쳐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근로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피자 배달 30분. 적어도 우리가 피자 배달 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피자 배달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편의점 일해도 그들이 응당할 자기의 사회적 권리와 노동 기본권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일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청년 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근로기준을 구축하고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을 공격하고 돈폭탄을 던지고 이런 걸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많은 정책들은 사실 저는 그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 던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는 이러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극복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일단 참 좀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강의를 하셨네요. 예, 강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노동하고 고용정책 중심으로 일단 기조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기조 해설이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갈 땐 저희가 법안이나 예산 이런 것까지 짜가지고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도 따로, 어쨌든 청년들 관련해서 교육 문제도 중요한 교육정책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주거 관련된 거 또는 이제 각종 청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하고 노동 중심으로 정책 기조 해설을 했고, 질의응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예,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보다도 저도 짧게 좀 몇 마디 드릴게요. 아, 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찍으시는 데랑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진행위원이 아니, 먼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렇게 참 말씀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청년 유니온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수백 개의 실타래가 하나씩 종류의 색깔까지 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이거든요. 어느 한 문제가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계속 드릴게요. 결국은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예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사람을 중시하면은 다수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 소수의 잘 나가는 분들보다 다수에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도구나 수단으로 소수의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흘러가는, 뭐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 OECD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OECD, 물론 비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부끄럽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의 정치 쪽으로도 참여를 하신다고 했고 그랬지만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이 OECD 국가의 그 좋은 점들, 장점들만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복잡하게 우리 현실도 있겠죠. 한국의 현실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선진 국가의 OECD 국가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치나 이런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은 그거를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 처음부터 이제 제가 짧게, 저도 시간을 많이 한 5분 정도 주세요. 그래서 초창기에 말씀을 하신 게 어떤 여기 청년위원회에서 다른 당으로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요. 여기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 당원인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민주노동당이 제가 볼 때는 잘한 점도 있겠지만 제일 잘못한 게. 선생님 잠깐만요. 네. 말까지 죄송하고요. 이 정치 참여 관련해서는 2부가 그거 발제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예. 이게 지금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섞여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 2부에 발제를 듣고. 그럼 아까 얘기 들은 것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노동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용 이런 게 OECD의 장점들, OECD 국가의 장점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예시나 노력들을 하면은 좋은
당장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그게 가장 좋은 그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패밀리마트 편의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청년 유니언에서도 비록 뭐 어떤 제일 작은 돈이 많이 안 드는 사업부터 한다면은 멀티스토어 편의점 꼭 뭐 식료품뿐 아니라도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멀티샵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걸 1호점을 뭐 어디에 내서 시급을 다른 데서 최저 5,000원도 안 되는데 주면 우리는 6,000원, 7,000원을 주고 뭐 배 이상은 못 주더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청년들한테. 우리는 그래도 그런 대기업보다도 가난하지만은 시급을 더 준다. 그런 식으로 하고 좀 더 그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관심을 가는 품목들을 더 많이 비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1호점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사가고 또 청년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뭐 다른 대기업들 지원을 받아서 크게 하면 더 좋지만은 제일 그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나 이런 그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 물품들을 메가스토어식으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비치를 해가지고 시급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생각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주기가 된다 그러시는데 1주기가 아니고요. 이제 2기가 출범을 2기가 출범을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정치나 어떤 사업적이나 이런 걸 관련을 해서 초창기 시작하는 분들이 특히 임원진들이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서약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명문화해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거는 뭐 서로 다 함께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잡음 없이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분이 있으면 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질이나 이런 정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시군요. 예. 예,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너무 도시 노동자들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에 저희가 다 아르바이트족이고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청년유니언 내부에서도 오히려 더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농사 쪽에 관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한번 정책을 짜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근데 아무튼 그거에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당장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거의 원치 않는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케이스이긴 하고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자고 들자니 내 평생의 꿈은 접어야겠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최소한 그렇게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일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에 관련된 정책은 있으신지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저는 일단은 감사하고요. 도시 노동자에게도 집중되어 있다. 저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농촌 청년에 대한 정책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적절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전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되기는 원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기본소득제는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고용정책의 그 선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사실 대단히 복잡해진다.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임금과 근로임금에 있어서의 사회임금을 극대화하는 방향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용은 이 기본소득제에는 고용의 문제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논쟁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긴 한데 고용정책의 선상에서는 얘기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또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그거 이익금이 생기는 거를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걸 한테 오는 거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받아서 되게 새로운 그런 뭐라 그랬나 정보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없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저 밴드에 계신 분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일단은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다. 국민연금이 이윤을 한 9%쯤 갖고 있어요. 즉, 10조 투자하면 9%니까 한 1조 가까이 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1조의 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피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따면 누군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은. 즉 뭐냐면 국민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각종 연계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근데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빼면 주식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좀 놀라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문제라든가 전 이런 측면이 아니라고 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착한 주주가 되어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철저하게 노동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뭐냐면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거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무슨 처벌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신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노동자에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윤을 새로운 고용 창출로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간 걸 통해서 그 이윤을 노동자에게 주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또 다른 국민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인데 이미 들어가 있다면 재벌 대기업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이거나 이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주식시장에 들어간 한 70조 이상의 돈을 상당수 줄 수 있다면 그 돈을 어디 쓰는 게 좋겠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70조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70조를 오히려 청년 주거정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매년 10만 호의 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만 호씩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노무조간이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향후에 임대주택을 만들거나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있거나 이런 것을 적절히 건설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싼값에 인수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래서 그것을 청년들의 값싸게 월세로 준다든가 또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고 어느 소득이 보장되고 주거가 조금 안정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이 바로 국민연금을 또다시 내는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제는 노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쓰이거나 아니면 그것의 실질적인
지금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해도 한국에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순환 가능해야 된다. 그 돈을 오히려 주거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에 이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집을 1인 가구, 2인 가구를 집을 짓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순환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는 10만원 중에 5천원 너무 작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2만원은 매년 공급돼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 국민연금 그거 하자.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하자. 예를 들면. 예, 아까 질문 손 들으셨었는데. 네. 예. 강연 잘 들었어요. 앉아요. 원래 질문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였는데 국민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덧붙이는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재원으로 전환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국민연금은 사실 문제가 한국인들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국민연금 자체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럼요. 예, 국민연금 자체는 좋죠. 거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따로 안 걷죠. 그냥 세금으로 노후연금 흥정하기 좋은 거죠. 연금 따로 안 걷고. 국민연금 그 문제가 되는 건 한국인들이 연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보니까 뒤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 적은 연금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재원을 전환하자. 그걸 이렇게 너무 임시방편적이고 이렇게 장기에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그 임대주택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세라는 제도를 한국만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전월세 제가 그렇게 아니에요. 전월세 보증금의 총액이 지금 한 270조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전세라는 제도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보증금의 총액이 7조원으로 추정이 쓴 거예요. 최소한으로. LG경제연구소가 최소한으로 추정이 한 270조 정도 돼요. 보증금만. 월세 총액은 한 10 정도 되고 전세자금 대출 총액은 한 15 정도 되고 전세자금이 그렇게 성물학적인 보증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 내고 임대주택을 받는데 한국인은 그러지 않고 전세에다가 높은 전세금을 거기다 이렇게 꼬라박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나중에 대출을 받아요. 그 천면적으로 그 박혀있는 그 전세 보증금을 아주 1분만 세금으로 투입을 해도 10조 원을 걸어도 10만 차거든요. 학생들 보통 이제 1억당 한 채를 잡으니까 편하게 계산을 1억당 한 채를 잡으니까 300조 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이 10억만 세금으로 돌려도 1년에 10만 채 있는 대부분이에요. 원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국민연금하고 뭐 이제 가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서 더 하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바라는 말씀 하나 있죠. 바라는 말씀. 한국인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경쟁을 해왔죠. 아주 오랜 기간.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요. 줄어들기만 해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삶의 방식 자체가. 계속 말씀하시죠. 좋은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경쟁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좋은 직장은 또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났죠. 이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에 좀 문제가 없었는지 청년 유년분들부터 나도 우리 삶의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성찰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1차 분배, 2차 분배 좀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차 분배 쪽에서는 재기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좋은 일자리 들린다. 물렸기 때문에 가지고. 그리고 2차 분배 쪽에서는 그 영세층에 돈 폭탄을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차 분배 쪽에만 그냥 질문 드릴게요. 돈 폭탄을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조세 수준으로는 돈
동포탄은 못 뿌리거든요. 민주당 한나라당 뭐 돈이 늘릴 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늘려가지고 동포탄 절대 못 뿌려요. 돈 3총 정도는 뿌릴 수 있죠. 돈 3총 정도. 그런데 우리가 뭐 부자한테 세금 넣어서 복지 빵빵하게 할 거다.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게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동포탄 절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 강연하신 분께서 동포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거든요. 돈 3총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조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면 질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요. 성찰은 뭐 모두가 다 우리 국민 전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경쟁 중심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폭탄 문제는 그건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저는 동폭탄을 뿌리려면 돈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문제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소득세 최고 구간을 더 늘리자 말자 또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사실은 동폭탄을 뿌리는 재원은 우리가 국민하고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세수 구조,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소득세 최고 구간도 하자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동산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투기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적절하게 제어하고 세금을 낮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만 자본소득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현재 나오는 얘기도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폭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사실은 뭐 매일매일 돈 주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또 뭐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두 번째 2부 주제가 열띤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의견을 뭐 자유롭게 주십시오. 아니면은 뭐 어느 당장 주시지 않으셔도 예, 저희 카페에서 이제 정책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참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용이나 노동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니까 좀 의견이 적으시군요. 예. 저희가 교육도 준비해놓고 있고요. 주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가 얘기할 겁니다. 예, 뭐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한 5분 정도 쉴까요? 예, 5분 정도 쉬고요. 2부를 하겠습니다. 2부는 청년이면 이제 정치 참여. 이건 이제 정치 참여 관련된 토론은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